얘기를 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여기 어디입니까? 아물 경쟁교육을 여러분 뭐 소개를 받았겠죠. 아물이라고 하면은 그는 고토를 회복한다. 다시 찾는다는 고구려 말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 가장 우리가 모방하고 싶은 지도자,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강개토 대왕. 이 강개토 대왕에서는 국토를 넓히고 국력을 신장시키면서 항상 원래 우리의 국토, 그걸보다 앞섰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고조선. 요즘 어떤 학자들은 원조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조선의 계승권자가 나다. 그래서 이 고구려다. 그러니까 고구려는 원조선의 고토를 회복해야 된다 해서 영토로 확장하는 그런. 그래서 이제 여기에 산청에 아물에 평생 교육을 만들었다는 것은 여기 이사장도 그렇고 이제 멤버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원조선이 가지고 있던 또는 고구려가 가지고 있던 그런 인대한 그 사상을 잊지 말고 대한민국을 경영하는 게 어떤지 생각했다.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졌고 지금 교육이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장소니까 조금 강한 톤이 얘기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안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1963년 이때는 우리의 시대적인 과제가 뭐였느냐. 그때 바로 보릿고개라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힘이 우리 대한민국보다 셌습니다. 그리고 전쟁으로부터 얼마 안 됐고 또 전쟁의 상황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의 화두는, 최대의 과제는, 특히 젊은이들에게 최대의 과제는 뭐냐? 국가의 생존이죠. 국가의 생존.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국가의 생존을 우리가 지키느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배고픔을 없애느냐? 그래서 사회에 진출할 때 우리가 어디로 갔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대학에서 서로 토론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르투스 1기로서 군대 갔다 왔는데, 군대를 제대하고 돌아와서 사회 진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경제를 지키는 부분이 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직장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일 좋은 데가 한국은행이고, 그 다음에 국영기업체고, 뭐 그랬죠. 그런데 그런 데 들어가서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건가? 아니다. 그래서 기업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기업은 조그마한 게 몇 개밖에 없지 않느냐. 중소기업을 자네들이 가서 키우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 당시 우리를 지도했던 최문환 서울대 학장이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공감을 하고 우리 동지들이 전부 다 중소기업에 들어서 일선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20명 졸업을 했는데 한때는 180명이 CEO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배치가 되었을 거죠. 그래서 그런 뜻을 가지고 저도 성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SK지만 일단 그 성명이죠. 이름도 없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갔을 때 SK가 직기 200대에 종업원 한 200명 정도, 매출액이 1억 조금 넘는 그런 양복, 안감을 자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80조에서 100조 매출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SK텔레콤에서 지금 IT 분야에서는 세계 첨단을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왔으니까 상당히 변화를 했다고 봐야죠.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과정, 이런 것이 바로 1960년대에 우리가 가졌던, 우리에게 주어졌던 과제는 생존이다. 그래서 기업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강국을 만듭니다. 이제 세계적인 나라가 되려면 세계적인 기업이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위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2010년에 우리의 과제는 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부터 한 20, 30년간 우리 대한민국을 재창조하는 그런 시기다.
이때 우리가 비전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계는 지금 새롭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유럽, 미국. 20세기에 미소 강국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다시 그래서 대륙 체제로 가는데 21세기는 바로 삼국 체제로 가는 그런 시대적인 국제 질서의 재편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아시아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재청전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저는 이렇게 그려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연산주의나에 세계적인 모범 선진국이 되어야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well designed advanced Korea가 되어야 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런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을 요약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유엔 5대 상임이사국 정도의 국제 영향력을 갖는 자기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자기 정체성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어야 된다. 자격권을 갖는 그런 국가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국력은 최소한도 한 3조 불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독일이나 불란서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의 국력입니다. 이런 정도의 국력과 국격을 갖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세계적인 모범 선진국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그리고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그것을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세계 지도를 통해서 우리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이 있죠. 얼마나 조그마했습니까? 그리고 완전히 전 세계에 가장 변방에, 극동에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변방에 무슨 일이 일어난들 세계가 콧방귀나 끼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겁니다. 우리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왜?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것이 세계지도. 여기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변방적인 사고가 아니라 중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전 세계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대한민국이 현재 존재하는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을 쥐고 흔든다.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강하면 유라시아 대륙은 흔들리는 겁니다. 얼마든지 흔들 수 있죠. 이때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러져 버리지 않겠어요? 우리는 유라시아 대륙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좋은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내걸고 있는 비전, 세계 속의 경남을 여러분들이 꿈꾼다면 바로 이런 사고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튼튼해지면 유라시아 대륙을 흔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것을 다시 뒤집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 조금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치가?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아우르는 강력한 기운이 제첨단으로 한반도에 오죠. 여기는 커다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대양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보면은 왼쪽에는, 동쪽에는 일본 열도가 우리를 보호합니다. 또 서쪽에는 중국 대륙과 대만이 우리를 보호해요. 대양으로부터 오는 거센 파도, 재난을 막아주는 천혜의 요새지죠.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하면서 정비를 잘 해가지고 우리는 힘을 키워서 이 거대한 대양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위치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는 그런 중요한 관문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면 항상 18편입니다. 우리가 강하면
주도를 했습니다. 그 과거 역사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세계가 요동치면 반드시 한 번 더 영향이 옵니다. 최근에 역사적으로 우리가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최근에 일어날 수 있는 몽고 대제국을 건설했을 때 몽고가 오늘날 글로벌리제이션의 표시는 몽고입니다. 오늘날 우리 화두가 글로벌리제이션 아닙니까? 이 글로벌리제이션을 일으키는 것은 몽고 징기스칸입니다. 이 변방에 못 들어오겠어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를 침탈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가깝기는 임진왜란 때 어떻습니까? 일본이 전국을 통일하고 난 뒤에 바로 뛰어드는 것은 대륙으로 향한 그것이 임진왜란이죠. 그 뒤에 20세기 초에 우리 한반도에 대한 청일전쟁,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시사합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남북이 분단되어 있습니까? 그는 바로 20세기의 사상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첨예한 대립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공산주의는 지금 망했지만은 우리 조국은 아직도 분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변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 이때 우리가 강하면은 우리는 우리를 지킬 수 있지만 약하면은 이러한 상황으로 우리는 전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해질 수밖에 없다. 강해져야 된다.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런 지정학적인 위치를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여러분들 도정을 설계할 때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지정학적인 위치를 우리는 잘 활용한 역사가 있느냐? 있다. 이걸 저는 우리 역사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모조선, 어떤 학자는 원조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모조선 유적지에서 나오는 단유 거울입니다. 여러 가지 무늬가 있는 단유경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표시가 되는 이러한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비파형 동금과 고인돌, 이 분포지역입니다. 비파형 동금 여러분 아시죠? 청동기 시대에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 모양도 아주 최첨단이지만 그 당시로서는 또 합금 기술도 최고입니다. 중국이나 서양 지역에서 나오는 동금은 주석과 동입니다. 합금. 그런데 우리 조선 지역에서 나오는 동은 이 비파형 동금은 주석, 동, 아연입니다. 세 개의 금속을 합금해서 만든 그런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무기였죠. 또 고인돌. 여러분 보십시오. 이 고인돌을 보면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자연 속의 거대한 것을 이게 올리려면은 수십 명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을 돌을 캐다가 옮겨서 이렇게 얹어야 돼요.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집단이 필요하고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강력한 무기가 있고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인구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동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이건 국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조선은 존재했다. 지금 우리 역사에서 우리 역사 교과서에서 고조선을 자꾸 신화라고 얘기했지만 절대로 신화가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로 존재했던 겁니다. 저는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이 중국 대륙을 쭉 돌아보면은 중국의 내몽고 지역에 지금 적공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로부터 시작해서 쭉 돌아보면은 고조선의 유적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물이 이걸 증명을 하고. 그래서 이 고조선은 그 당시에 지금부터 얼마 전입니까? 우리 역사가 4천 몇백 년이니까. 자, 이런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국이죠. 그런데 중국이 통일되면서 한무제가 나타나서
한무제와 우리 조선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졌죠. 그래서 이제 원조선은, 이 고조선은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열해서 조그마한 소국으로 나눠지죠. 그 중에 하나가 부여입니다. 그 부여 속에서 고구려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고구려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강제토 대왕 시절에 고구려가 직접 통치했거나 또는 간접 통치를 했거나 영향을 미쳤던 그런 영토입니다. 그이들 우리는 이 지역에만 주시를 하는데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동신하해의 패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해의 패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다. 고구려는 바로 바다를 또는 육지를 이렇게 다루었던 그런 해륙을 지배했던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강제토 대왕을 광개토경 평안호태왕이라고 합니다. 강개토경이라고 하는 것은 영토를 경제에 넓혔다는 거죠. 영토만 넓힌 것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부하게 해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했다. 그래서 평안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왕 중에서도 더 큰 왕이다. 호태왕입니다. 그래서 광개토경 평안호태왕. 바로 이게 영토를 넓혔을 뿐만 아니라 해성을 이렇게 장악을 함으로써 이 당시 이 세계 각국들이 교역을 하는 데 있어서 교역권을 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도 주도권을 잡았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이 이 대륙과 해륙을 동시에 매니지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DNA에 있는 겁니다. 고구려만 그런 게 아니죠? 발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발해가 어떻습니까? 발해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지만 발해도 바로 고구려 유민들이 만드는 고구려를 위해서 만드는 나라입니다. 신라는 이 반도의 여기를 통일을 했지만 발해는 고구려의 영토를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해와 신라를 우리는 남북조 시대라고 우리 역사 속에서 표기를 해야 맞습니다. 지금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지만 우리는 역사 인식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반도와 대륙을 아우르고 그 다음에 해륙을 아우르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던 경험이 있습니다. 발해 전성기의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발해는 이렇게 대륙과 중국과 거란과 교통하는 신라와 교통하고 일본과 교통하고 거대한 도로망을 무역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해를 해동성국이라고 했죠. 가장 번성한 국가다. 이러한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한반도, 조선 이런 개념만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DNA 속에는 대륙과 해양을 같이 다루었던 그런 DNA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재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60년 동안 엄청난 발전을 한 겁니다. 자, 대한민국의 우리를 한번 보죠. 우리 역사가, 지금까지 역사, 대한민국 역사가 대한민국의 멸망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시간이 없으니까 일지를 다 일일이 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한번 그냥, 지나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시죠. 자, 어떻습니까? 이러한 사회적인 격변기를 통해서 살아남은 나라가 있었을까요? 해방이 됐을 때 찬타, 그로부터 얼마 안 돼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뒤에 우리가 나타났던 여러 가지 사회 변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엄청난 변화를 겪고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참 재미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1948년
5월 10일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했던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그때 문맹률이 75%에서 80%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거가 됐을까요? 예? 문맹률이 75%에서 80%인데 어떻게 보통선거 비밀선거를 했어요? 성인 남녀 전부 다 한 사람에게 한 표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 후보들의 기호가 어떻게 나옵니까? 아라비아 숫자로 1, 2, 3으로 나오죠. 그 당시 기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작대기 하나, 작대기 둘, 작대기 셋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찍을 수 있었어요. 저는 기억이 생생합니다. 할머니를 등에 업고 가서 할머니 표 찍으십시오. 어디에 찍은지 압니까? 김아무개. 알아야지. 말은 아는데 글자를 모르잖아요. 이게 작대기 하나 밑에 찍으면 됩니다. 작대기 두 개 밑에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다 투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50선거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제헌국회가 성립되고 대한민국 헌법이 7월 17일 날 반포가 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왕조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걸 몰랐습니다. 투표라는 걸 몰랐죠. 그런데 일거에 해치웠습니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금 선진국이라 하는 강대국이라 하는 영국의 투표, 미국의 투표, 남녀가 똑같이 한 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꺼번에 해치웠죠. 그래서 커다란 사회 변혁을 겪으면서도 대한민국이 오늘날 여기까지 왔다. 이거는 대단히 자랑스러웁니다. 여러분들 경남 도청에 있습니까? 6.25 전쟁 때 부산, 낙동강, 네. 여러분 다부동 전투에서 만약에 백선열 장군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어찌 됐을까요? 이거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다부동 전투에서 그 고지가 타락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인민군 손에 내려가면 낙동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전투가 붙었습니다. 우리 군이 싸우다 지쳐서 패퇴를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지쳐서 그 철수를 한 겁니다. 그때 백선열 장군이 나타나서 장병들을, 패장병들을 앉혀놓고 야 우리 갈 데가 없다 지금 여기서 밀리면 바다로 가야 된다. 바다로 가면은 대한민국은 없다. 그러면 자네들도 없고 나도 없다. 어떻게 할래? 우리는 지금은 앞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는 거다. 우리가 죽어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하고 우리가 그냥 살아서 도망치면은 우리는 또 죽게 됐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내가 앞장서겠다. 그리고 권총을 빼들고 혼자 뛰어나가니까 장병들이 따라서 올라가서 다시 고지를 탈환하고 이것을 본 북한군들은 새로운 부대가 나타난 줄 알고 겁이 나서 그냥 후퇴를 하는 거죠. 이것은 지금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전사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장성들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한국을 방문하고 백선열 장군을 인터뷰하게 되어 있습니다. 패잔병을 이끌고 고지를 재탈환한다. 이건 전사에 없었던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있는 우리 체질화되어 있는 강인한 DNA가 없으면 해낼 수 없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를 있게 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이러한 사회적인 변혁 외에 우리는 경제적인 수치를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네. 60년대 우리나라의 GDP는 40억 불입니다. 근데 지금은 1조 불 가까이 되죠. 이 수치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되는지. 자, 1인당 국민소득 1960년대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국민소득이 79불. 그 당시 필리핀이 458불이었습니다. 마침 63년 졸업할 그때 장충체육관을 필리핀 건축기술자들이 와서 지어줬어요. 지금 필리핀과 우리가 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는 이렇게 커다란 발전을 해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봐서 수천 년 동안 우리는 현재는 조그마한 나라지만 바다와 육지를 아우르는 거대한 국가 시스템과 무기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 지난 60년간의
우리 조국이 반조국이 났지만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은 엄청난 사회 변화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이룩했고 사회 발전을 일으켰습니다. 또 경제를 정말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한 가지 비유를 들죠.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신생 독립국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 아프리카의 가나라는 공화국이 있어요. 그 영국 식민지에다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국을 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은 대한민국은 가나보다 못할 것이다. 가나는 틀림없이 크게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나는 형편없이 되어 있고 대한민국은 지금 GDP가 1조 달러에 되는 세계 13위의 그런 경제국가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참 모습입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러한 것을 한번 잘 정리를 해서 다가오는 21세기에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발전을 일으킨 역동성은 대한민국 역동성은 어디에서 그 요인을 찾아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세 가지를 저 경험에 의해서 감히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요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단파성이 강하고 이기주의가 강하다고 그러지만은 역사적 긴 안목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다.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우리는 홍익인간이라는 아주 보편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군의 건국 이념 아닙니까? 이것을 신화에만 우리가 치부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겁니다. 그럼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들 말 가운데 살림살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국어학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살림살이라는 말은 살린다는 뜻입니다. 사람, 삶이라는 말. 이게 전부 다 살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간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그런 말이 우리 단어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가치관을 우리가 체화되어 있지 않다면 그런 우리 일상에서 쓰는 용어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죠. 너희들 살림살이가 좀 괜찮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아, 너 먹고 살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정도가 되었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냥 먹고 살만하냐는 뜻이 아닙니다. 남을 도와줄 수 있을 정도가 되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살림살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홍익인간이라는 이 말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DNA 속에 이 내재되어 있다. 또 하나는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한이 많은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을 원망이나 남으로부터 무슨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반항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합니다. 이건 토지작가 박경리 선생이 잘 정리해서 내놓은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현상을 탈피해서 보다 높은 곳으로 가져오는 강한 열망을 우리는 한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고픈 한을 풀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기업을 크게 일으켰다. 배고픈 한을 풀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다. 공부 못한 한을 풀기 위해서 내 자식을 대학을 보내고 박사를 시킨다. 우리의 그런 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요번에 김연아에게 인터뷰를 해보면 김연아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냐. 또 모태범 이상화 선수도 다 물어보 있죠. 요즘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든다고 야단이죠. 그거 왜 그럽니까? 내가 지금 현재 위치하는 이것을 내 자식 때에는 훨씬 높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털어서 내 아들을 나보다 더 높은 그런 위치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강력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한이라는 것은 현상을 타파해서 보다 더 높은 곳으로 가자 하는 그러한 자기 발전지향적인 그런 사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재난을 당하면 절대로 절망을 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사람 가운데 요즘 하도 교통사고 많이 나가니까 가서 위문을 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가서 팔을 다쳤다, 다리를 다쳤다 했을 때 참 안 됐다. 뭐 다리를 그렇게 많이 다쳐도 어쩌지? 이런 말 안 했죠. 그만하게 다행이다. 이만하게 다행이다 그러잖아요. 집에 불이 나면 어떻습니까? 액땜했다 그러죠. 우리 말 속에는 이 큰일 났다. 이거 야단 났다. 이 마음이 그런 말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하게 다행이라고 합니다. 우리 말에 쥐구멍에도 빛이 들 날이 있다는 말이죠. 이런 우리 생활 용어 속에 나오는 얘기들은 우리의 사상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위기를 당해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과거의 역사를 그렇게 화려하게 만들 수 있었고 지난 60년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컸는지 지금 다들 연구감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어났는지 그게 우리는 한번 자랑을 할만하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한 그 역동 속에는 이러한 가치관이 있다. 그리고 참 재미나는 것은 여러분 항상 사회가 변하고 오면은 뭘 뒤져봅니까? 비결을 얘기하죠. 비결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유명한 것이 정감록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의 비결은 전부 다 어찌 되었습니까? 세상이 망한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정감록이고, 새로운 세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나타날 때 대비하자. 이게 무슨 세상 가고 새로운 세상이 옵니다. 서양의 비결이나 다른 나라의 중국의 비결을 보면 항상 세상이 종말이 온다, 끝이 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똑같은 현상을 두고서 사고가 다른 겁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러한 생물학적인 DNA가 있다. 이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2010년에 우리의 현재 상황을 보고 이번에 불행하게도 천안함 사건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동안에 우리는 북한을 좀 잘 잡으면 요즘 말로 소프트 랜딩 시키면은 우리가 통일이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북한을 어떻게든 달래서 한번 가보자. 근데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이 증명이 돼요. 북한 인민공화국의 건국 당시부터 항상 적과 통일. 지금 북한의 노동당의 당 강령에는 항상 적과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고치지 않았습니다. 기회만 있으면은 우리를 침탈해서 자기의 세상으로 만든다고. 저는 2010년에, 2000년에 저도 북한에 최초의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만날 때 저 같이 수행해서 갔었습니다. 가서 만나봤죠. 그 주민들 만나서 악수하면은 통일 후에 봅시다.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정신은 우리 북쪽, 물질은 남쪽. 그러니까 합치면은 우리가 잘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주도 세력을 갖겠다. 계속 그런 얘기예요. 이 천안함 사건은 그것의 하나의 반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강하게 느낀 것은 북한이라는 집단은 항상 이러한 무력 도발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면 북한이 정치 체제가 좋아가지고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만들어서 세계 강국을 만들어놨다면 좋죠. 그럼 어찌 됩니까? 300만 이상이 굶어 죽고 어린애들이 지금 병원에도 못 가고 이런 그런 체제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통일의 주체 세력은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야 된다. 우리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허약하냐. 삼면이 바다를 통해서 항상 적이 우리를 침탈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군함이 천안함 공격을 받았는데 그것을 구조하는 배가 진해에 있다. 부산에 있다. 링크 헬기가 바로 인천에서 떠야 되고 군함이 바로 가야 되고 소해적이 다시 딸려가야 되는데 없다 이게요.
그거는 우리 국방력이 약해서 그런 거죠. 지금보다 훨씬 높은 국력을 가져야 그런 배들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러시아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강하면은 그런 일이 안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는 통일의 주체 세력은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통일을 주도하자 하는 생각을 단단히 가져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력을 지금보다도 3배 이상을 늘리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1조 불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내가 왜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10조 불, 20조 불 되면 좋죠. 그런데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 인구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5천만 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보다 3배 정도는 늘릴 수 있어요. 그러면 3조 불 정도 되면은 영국이나 불란서나 독일 정도의 국력이 됩니다. 그 정도 되면은 국제적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3조 불 됐다, 이렇게 가정해봐요. 한국과 미국이 FTA를 하면 그 시장 규모가 얼마가 되는지 압니까? 지금 미국의 GDP는 경우에 따라서 12조 불 또는 15조 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합치면은 12조 불 플러스 3조 불, 15조 불 또는 뭐 15조 플러스 3조 불, 18조 불.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입니다. 일본과 우리가 만약에 동맹을 만듭니다. 일본이 지금 5조 불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몇 년 더 노력하면은 일본은 최소한 또 6조 불 이상은 됩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힘을 합치면은 그것도 9조 불에 10조 불 가까이 돼요. 만약에 중국과 우리하고 FTA를 많이 한다고 하자면 중국이 5조 불입니다. 이 사람들의 목표는 2050년까지 12조 불입니다. 미국과 대등한 국력으로 가겠다. 그럼 그 사람들과 우리가 합치면은 세계 최강이 됩니다. 이것을 뭘 의미합니까? 국동지역에, 동아시아 지역의 가장 요충지인 대한민국과 손을 잡으면 전 세계의 판도를 만드는 데서의 한 축을 이룰 수 있다. 하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반드시 동맹을 맺자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혼자는 안 됩니다. 이거 현재 우리 국력. 만주를 우리가 가진다면 몰라도, 만주도 가지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근데 경제력을 3적으로 올리는 건 가능하다. 이 정도 국력과 우리 강인한 정신을 가지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가 절대적으로 동맹을 맺자고 나오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한다. 그러면 한국이 교두보가 돼서 국동지역의 판세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은 바야흐로 광개토 대왕이 계셨던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거대한 세력이 힘을 잃어가면서 다국체제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와 미국 이런 삼국체제로 간다는 것이 세계적인 학자들의 전망입니다. 그 중에서 아시아 시대가 뜨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아시아 시대가 온다. 21세기는 아시아 시대다. 저는 아시아 시대라고 하지 않고 아시아의 부흥 시대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니케이 비즈니스에 가서 창간기념 때 강연한 내용인데요. 아시아가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일어났던 걸 다시 일으킨다 이런 얘기예요. AD 1500년경에 아시아 지역 전체 GDP가 세계 GDP 64.2%를 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는 그렇게 해서 18세기 초까지는 아시아가 세계 최대 강국 지역이었습니다. 유럽은 힘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1876년을 계기로 해서 1875년을 계기로 해서 말하자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100년 지나고부터서 아시아가 기울기 시작하고 유럽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875년에 국제조사를 보면 아시아의 GDP가 34%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을 합친 것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을 잃기 시작해가지고 점점 세력이 약화되어서
어찌 됐습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아시아는 유럽의 식민지가 됐죠. 그래서 지난 100년을 아시아의 굴욕시대라고 우리는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은 열국의 수양 열강의 그 문물을 빨리 받아들여요. 요즘 말로 말해서 개혁 개방을 일찌감치 해서 메이지 때 성공을 해가지고 오히려 서방 열강들과 같이 세계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아시아 국가들은 전부 다 식민지가 됐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일본의 속국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못났으면은 청일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납니까? 예? 남은 나라 전쟁이 왜 우리나라에서 일어납니까? 그렇게 우리가 비참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1978년 중국이 등소평시가 집권을 하면서 중국의 개혁 개방이 시작됐죠. 그래가지고 오늘날 어찌 됐습니까? 그 당시는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무역 규모가 중국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GDP가 5조불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2050년에 12조불 이상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대등한 위치까지 간다. 지금 이렇게 중국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일어났죠. 이미 싱가포르, 대만, 홍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신흥 아시아 국가와 한중일 이 경제력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아시아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도 메이지 때 성공을 했지만 이렇게 경제적인 대국은 될 줄은 몰랐죠. 그런데 196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이것을 기하로 해서 산업화에 성공해가지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세계 2위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두고 아시아의 시대가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020년이 되면은 여기에서 표시한 대로 아시아의 GDP가 34.5% 미국과 유럽 지역을 각각 능가한다. 그래서 아시아와 미국과 유럽 이런 삼국 체제로 간다는 이런 시대. 이게 이제 부흥의 시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등소평 씨가 얘기한 대로 바로 이 시점이 우리의 기회입니다. 대한민국을 봐라. 앞으로 발전 모델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지금 동남아시아의 각 국가, 중앙아시아의 각 국가들이 어떤 모델을 볼 거냐. 그래서 국가 발전의 모델에서 한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죠. 이게 기회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제가 얘기를 해보면 인류 4대 발명품이라고 우리가 시험에 우리가 많이 쳐봤죠. 여러분 아시죠? 뭡니까? 화약, 종이, 나침판, 인쇄술 아닙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전부 다 이게 아시아에서 나온 겁니다. 예? 인류 4대 문명, 발명품. 그런데 그 중에서 두 가지, 인쇄술, 종이, 이 세계 최고 수준이 어디입니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조선이었죠. 고려였죠. 바로 우리 코리안들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것이 서양 사람들이 가져가가지고 20세기에 그 물질 문명을 크게 키웠던 겁니다. 이것이 다시 되돌아 아시아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제 서양의 과학적인 그러한 분석력과 그 능력을 아시아의 전통적인 힘과 결합이 돼가지고 아시아가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의 시대라는 겁니다. 이 아시아의 시대 때 한국이 발전 모델이 되고 한국은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시대상은 글로벌리제이션 아닙니까?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것은 국경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는 인구가 5천만 밖에 안 되고 국토의 면적은 얼마 안 되지만 전 세계를 우리의 시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부를 크게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한국의 과거의 좋은 역사를 콘텐츠화 해가지고 잘 만들면 우리는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부자의 나라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입니다.
그 인구가 1억 명 이상 우리나라에 왔다 갈 수가 있어요. 매년 1억 명 이상 왔다 간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앞으로 발전 모델 가운데도 이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커야 되죠. IT를 중심으로 커야 되죠. 그러나 우리 인구의 절대성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서비스 산업을 일으켜야 되고 관광 산업을 일으키지 않으면 발전하는 데 커다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이 늘지가 않습니다. 제조업과 IT 분야의 이 고용이라는 것은 점점 갈수록 절대 숫자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럼 고용을 어디서 늘릴 거예요? 이것은 바로 서비스업에서 늘릴 수밖에 없고 그 국부를 늘릴 수 있는 서비스, 이것은 바로 관광산업이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한번 짚어봐야 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경남도의 이 지리적인 특성과 여기에 특산물, 여기에 문화적인 콘텐츠, 이것이 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국력을 3배를 늘린다면 지금 경남 지역의 GDP는 그보다 훨씬 더 커야 돼요. 여러분은 평균에서 적으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5배 이상, 현재 5배 이상 또는 10배 가까이 어떻게 늘릴 것이냐, 이런 비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꿈을 키우면 반드시 꿈이 이루어지죠. 꿈이 없는 사람에게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무원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할 때는 엘리트 공무원들과 다른 사기업과 또는 많은 사람들 힘을 합쳐서 이거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경남도가 달라지는 거고 대한민국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는 안 된다, 저거는 안 된다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우리 경남도의 GDP를 5배, 10배를 늘릴 것인가? 어떤 기업을 돌봐야 되고 어떤 사람을, 어떤 문화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그걸 키울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룰메이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거는 안 된다, 저거는 안 된다는데 이거를 하면 된다, 저거를 하면 된다는 발상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경남도의 GDP를 5배, 10배 늘리는 위해서 그러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3고초려가 아니라 10고초려를 해야 되는 여러분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루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루는 거고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정보와 리소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키우는 그런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커다란 나갈 길을 한번 생각을 하고 도전을 계산한다면 아마 발전할 수 있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아시아 시대가 아시아의 부흥 시대가 지금 도래라. 이건 분명히 아시아는 전 세계를 석권합니다. 과거에 그리 했고 지난 100년 동안에 우리가 억압되었던 이 에너지가 지금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 시대를 우리는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잘 활용하려면 지도자들이 어떤 꿈을 꾸어야 되느냐. 그 지도자의 꿈에 따라서 이거는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 한번 보자고요. 세계사를 경험시켰던 사람들은 오늘 중국을 세계적인 국가로 만든 모태는 바로 한나라입니다. 한무제가 중국을 통일함으로 해서 동북지역에 있던 거대한 국가 조선은 한무제가 건국했던 한나라처럼 강력한 중앙집권제가 아니고 연맹부족 국가가 제도였습니다. 말하자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해가지고 우리가 졌죠. 그래서 분산돼서 소국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럼 자, 유럽이 어떻습니까? 시대가 있음으로 해서 로마 제국이 1000년을 가게 됐죠.
이 시자에 의해서 유럽은 황제는 반드시 군사행관을 거친 사람만이 된다 하는 이런 전통을 만들게끔 했어요. 말하자면 애국심이 강하고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의 애국심이 강한 사람을 해야 된다. 앞으로의 지도자는 바로 이래야 되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어떤 상황에 놓이지 않는 사람이 지도자가 됐을 때 과연 국가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시스템이 로마의 시스템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로마가 천년 이상을 강하게 갔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황제라는 이 최고 권력자를 세습하지 않고 군사행관을 제한 사람 가운데서 뽑았다는 거예요. 하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했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제일 부자들이 돈을 제일 많이 내는 거예요. 그리고 무상계급은 돈을 안 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병력 의무도 없어요. 병력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유상계급입니다. 우리 조선조에 와서 이것이 거꾸로 됐어요. 양반은 세금도 안 내고 병력 의무도 없고 노력도 안 한다. 그는 우리 장구한 역사 가운데 겨우 400년이에요. 그 이전의 역사는 전부 다 군을 만든 사람들은 유상계급이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노블리스 오블리주입니다. 국가를 지키는 데 있어서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해야지 누가 합니까? 서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지난 조선조가 시스템은 아주 좋았지만은 왜 망했느냐?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없어요. 양반계급의 혜택 세 가지입니다. 노역이 없다. 세금을 안 낸다. 네? 국방임금을 안 낸다.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이 잔재가 지금 우리에게 없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 로마는 그러한 전통을 만드는 것이 시제였다. 그 다음 징기스칸. 징기스칸이 나왔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죠. 요즘 생물학자들이 우리나라의 그 DNA, 아시아인의 DNA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다가 DNA 연구소를 만들겠다. DNA를 조사를 했어요. 그 DNA를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한민족의 이동의 경로가 우리 역사서에 나온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아프리카를 출발해서 인도 대륙으로 가서 북인도로 올라가가지고 네팔 쪽으로 해서 히말라야를 넘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의 사막을 거쳐서 후만령을 해서 쭉쭉쭉 돌아가지고 만주 지역으로 오고 그래가지고 한반도까지 왔다. 이렇게 돼. 또 하나는 남인도로 내려와서 그 다음 바다를 타고 인도네시아 쪽으로 가고 오키나와로 와서 그래서 부산 지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이동은 북방계열과 남방계열의 혼합이다. 이것이 생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좀 우스갯소리를 하면은 그 중에서도 왜 한국 여자들이 강하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남자들의 DNA는 남방계열이 조금 많고 북방계열이 혼합해 있어. 여자들의 DNA가 북방이 좀 많고 남방이 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 생물학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몽고 징기스칸 부족, 지금 현재 바이카로 근처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DNA하고 우리 한반도에 있는 우리들의 DNA가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소위 긴키 지방이라고 있는 오사카와 교토, 나라 그 일대에 있는 그 일본 국민들의 DNA가 거의 같다. 무려 같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 DNA가 어떤 거냐 여러분 아시겠죠? 이 징기스칸이 대제국을 만드는 거예요. 인구도 없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이것이 소위 요즘 말하는 글로벌리제이션의 정책에 그대로 한 겁니다. 글로벌리제이션 하면 전 세계를 하나로 본다는 건데 로컬리제이션을 한 거예요. 자기들 힘이 없으니까 점령을 하면 현지 사람들을 뽑아서 지배를 시키고 자기들은 소수만 남겨서 감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네트워킹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점을 쭉 만들었기 때문에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강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사점을 주는 겁니다. 징기스칸이 제국을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 또 영국이 어떻게 됐을까? 섬나라에서. 제가 스페인, 포르투갈을 답사를 해봤습니다. 네덜란드 답사고 영국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왜 16세기까지 형편없던 나라들이 어떻게 해서 적은 나라가 강국이 되었는가? 강국이 어떤 망했는가? 영국에는 엘리자베스 1세 같은 이런 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스페인, 포르투갈은 가보면 형편없이 그 국토가 빈약합니다. 그러니까 그 피레네 산맥을 딱 막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서양으로 빠지는 길밖에 없어요. 바다로 빠져서 죽거나 대양으로 나가서 강국이 되거나. 그러니까 전부 다 바다로 뛰어들어가지고 세계를 제패를 했죠. 그래 식민지를 만들었습니다. 식민지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많은 재물을 국가를 가져왔는데 그 정치인들이 무엇을 한 거예요? 종교인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먹고 노는 데만 써버렸어요. 이게 호화사치를 전부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당시에 있던 중산계급 이런 소위 지식인들인데 이 사람 전부 다 식민지로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 공동한 현상이에요. 산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 사치 물품을 누가 대해줬느냐? 바로 영국, 독일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스페인, 포르투갈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치할 때마다 이쪽은 제조업이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쪽은 강국이 되고 저쪽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대 국가가 먹고 노는 판 안에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망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죠. 영국은 엘리자베스 1세 때 이것을 퍼뜨렸습니다. 자기들이 도저히 안 되겠어서 지금 네덜란드 국왕을 모시다가 자기들을 다스려주고 이걸 좀 계약을 해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영국이.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세계를 제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로운 지도자를 지금 열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이 안 계셨다면 이 분단 정국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만약에 우리가 조금만 길을 잘못 걸었다면 우리 공산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 북한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우리는 가질 수 있었다. 위대한 선택이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이 없었으면 어찌 됐을까요? 오늘 대한민국에 있었을까요? 여기서 박정희 대통령 리더십 가운데서 상당히 좋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걸 새마을운동에서 비견하죠, 여러분들은. 많은 산업을 일으켰는데, 뭔지 아십니까? 새마을운동에서 뭐가 포인트인지 아십니까? 경쟁입니다, 경쟁. 경쟁이라는 것을 박정희 대통령은 정확하게 아신 거예요. 그래서 새마을운동에 가서 이렇게 그 포상금을 줄 때 잘하는 마을에만 줬어요. 잘하는 마을. 똑같이 준 게 아니에요. 균형 발전을 한 게 아닙니다. 잘하는 마을에다가 종을 주니까 너도 나도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마을들이 서로 잘해보려고 경쟁을 해서 그 새마을운동이 성공을 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경쟁이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 도전을 하실 때 좋은 사람들을 많이 골라서 산업을 지원할 때도 무차별하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꼭 같이 나눠줘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신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지원해서 일어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못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 도와주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성공할 거 아닙니까? 성공할 수 없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면 성공을 못합니다. 그럼 성공을 시켰으면 그 성공한 대가가 못 살아가는 사람한테 가도록 유도를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자원을 똑같이 나눠버리면 힘이 없어서 성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다.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담입니다만은 아까 아시아 시대가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아시아가 이제 크게 구현할 수밖에 없죠. 아까 역사적인 상황도 있고, 왜냐면 인구가 세계 인구의 약 50%를 점하죠. 현재 무역 규모가 28%, GDP가 21%니까 2020년 되면은 34.5%가 된다, 이렇게 이제 통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서양의 문명은 갈등을 전제로 해서 경쟁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발전을 크게 했어요. 그러니까 경쟁이 좋긴 한 건데 전제가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계속 분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디서 우리가 인류가 가야 될 길을 찾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거는 다시 아시아를 주목해보자. 그래서 아시아의 가치는 상생융합 공동번영입니다. 아시아인들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 자연과 기술의 조화, 이것을 아시아들의 문화를 보십시오. 대표적인 건축입니다. 이 건축물을 보면은 자연환경과 건축물을 어떻게 배치를 했는가. 서양 사람들이 해놓은 것과 아시아인들이 해놓은 게 다릅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인들이 해놓은 게 달라요. 한국인들은 완전히 자연과 조화를 시킨 그런 구조물을 만들고 건축물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이런 자연과 인간의 그 조화라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생이라는 가치관을. 그래서 덕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베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지난 시대에 우리가 지난 60년 동안 그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지도자가 나온다면은 여러분 20대 80으로 하지 마십시오. 20대 80으로 하면은 잘 사는 사람 20%, 나머지 80% 이렇게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20대 60으로 하십시오. 그건 무슨 말이냐? 상위 20%가 하위 20%를 배려를 하고 60%를 경쟁시키는 거예요. 상위 20%는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원하면 엄청나게 커갑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못 사는 사람 20%를 배려를 하도록 각종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거죠. 얼마든지 수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수단이 참 많습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수단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 20%가 하위 20%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나머지는 경쟁을 하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상위 20%를 가지고 나머지 80%에 전부 다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사고다. 경쟁을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이 꼭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신체적인 장애라든가 정신적인 장애라든가 환경적인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것만 보호하면 되는 거지. 나머지 멀쩡한 사람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그건 경쟁을 붙여야죠. 경쟁을 붙이면 성공합니다. 그래서 20대, 20대, 60 이러한 방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이 얘기가 딴 데로 흘렀습니다만 이러한 지도자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이 그러한 중심에 서 있다 하는 그 말을 제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끄집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역사성과 우리의 DNA를 보고 우리의 미래, 모범 선진국을 만들자 하는 커다란 그림을 우리가 각자 한번 그려서 지금부터 모든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노력을 한다면, 그래서 지금에 있는 것에 3배만 늘리자. 토탈리 3배만 늘리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한 20년간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반드시 모범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빈말이 아닙니다만 우리를 동방예의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문화국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중국에 오늘 가보면 압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 만나보십시오. 얼마나 예의가 없고 도리심이 없는지. 그런데
우리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공자가 그 갈파를 한 겁니다. 그만큼 우리 아시아권에서 우리 문화가 높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 타고리 신라에 대해서 그 노래를 불러주는 거죠. 동방의 햇불 땐다. 이런 얘기를 빛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과거의 문화가 그만큼 찬란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경주에 가보면은 신라 34대 왕인가요? 괴능이 있습니다. 괴능을 한번 보십시오. 괴능 가보면은 호석이 쫙 서 있는데 제일 앞에 쭉 나열되어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저 중동 사람들이죠. 이게 신라가 그만큼 거대한 무역을 했던 강한 국가였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 34대 왕을 시점을 해서 점점 신라가 그냥 줄어듭니다. 거기에 그 능을 가보면은 그때가 얼마나 강성했던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우리는 미래 대한민국을 상은 세계적인 모범 선진국을 우리가 한번 만든다 하는 그런 대한 발상을 가지고 지금 출범을 해보면 저는 승산이 있다. 만약에 이렇게 안 되면 우리는 지난 해방정국에 당했던 대로 강대국들이 우리를 침탈 통치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런 지경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상상도 하기 어렵겠지만 실수했지만 임진왜란이 어땠습니까? 임진왜란은 만약에 유성룡 선생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지도자가 안 나왔다면 오늘 대한민국이 없죠. 그 사람들이 그때 광화정에 만들면서 반 잘라가지고 하나는 일본이 가지고 하나는 중국을 가져가자. 오늘 꼭 대한민국 지금 북한이 중국을 가져가겠다 하는 거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계속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긴 안목에서 우리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이 거대한 해력을 아우르는 국가를 만드는 그런 우리 역사속에 찾는다면 바로 광개토 대왕이 만들었던 고구려 이것을 우리가 모델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은 당군의 원조선의 역사적 그것을 자기 선조의 역사성에다 연결시켰습니다. 이것이 당군 신화에 나오는 환웅의 아들 천재의 아들 환웅이 내려와서 곰과 결혼해가지고 그래 여자로 만들어서 당군을 낳아서 만들었다. 이는 하늘과 땅의 결합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고구려는 어떻게 만듭니까? 해모수 요하부인 해모수가 천자예요. 하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요하부인은 그 하백의 딸이에요. 그래서 결합을 해서 낳았다. 이래서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 역사성이다. 그래서 다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건국 이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원조선이 가지고 있던 영토는 우리 영토다. 그러니까 그 영토를 회복할 때까지 나는 전쟁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고구려의 모든 백화들을 보면은 그런 게 나옵니다. 고구려 백화를 가보면 해신과 달신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삼조의 뜻이 뭡니까? 삼조의 재미난 해석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새가 태양과 하늘과 연결시킨다 이거지만 삼족은 삼아입니까? 삼이. 그렇죠? 삼족을 가만히 보면은 다리가 세 개다리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까만 가마귀의 다리가 세 개다. 그러니까 삼족으로. 이것만 생각하시죠? 날개가 두 개고 머리에 뿔이 하나입니다. 그것도 삼입니다. 다리도 세 개고 몸 전체를 보면은 날개가 두 개고 뿔이 하나예요. 삼이에요. 그래서 합치면 6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3과 6, 이것은 생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이게 통합과 생명을 자기들이 어떤 문화적인 전통성으로 가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대제국을 건설할 때는 그러한 사회를 통합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치관을 갖는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는 분들은 바로 이런 역사를 공부를 하고 역사가 어떻게 흘렀는지 이것을 보고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를 따라서 우리가 가면 성공하는 거죠.
그런 사회를 관통하는 어떤 가치관과 비전을 제시 못하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공무원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 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내과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을 채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달라. 그러면 이러한 것을 지도자만 하는 거고 뭐 그렇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거냐, 개인이 또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다 이게. 저는 제가 40년 이상을 기업에서 지금 자랐는데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하면 되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냐. 그는 SK가 살아온 역사가 1953년에 SK가 정형직물로 출발해가 지금까지 오는데 제일 처음에 출발할 때 양복 안감을 짜는 조그마한 직물 공장이었다. 이 직물 공장이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컸는가. 양복 안감을 짜던 시대에서 이것을 다시 화학섬유의 직물로 바꿔가지고 수출을 했다. 그래서 깔깔이라는 직물로 이렇게 바꿔서 1980년 초까지 우리나라 수출품이 최고로 많은 것이 직물이고 그 직물 가운데서도 깔깔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컸습니다. 그 다음에 원사 공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유보물 인수물 해서 에너지 회사가 되고 또 SK텔레콤이라는 통신 회사로 어떻게 갔느냐. 일대 회장이 논파르고 그렇게 해서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65년에 제가 입사를 하는데 대학생은 저하고 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페어서 갔죠. 그래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런 계획을 발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기업을 만들겠다. 지금은 비록 조그마한 공장이지만 이 지역에다가 이러한 공장을 만들어서 이러한 회사를 만들 테니까 여러분 계획을 잘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있던 다른 참모들은 죽을 지경인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고 나는 신입사원이니까 야 신난다. 그런데 그림 그대로 갔습니다.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기술도 없는데 꿈이 있어요. 그 그림을 그리고 이걸 어떻게 채울 것이냐. 사람은 어떻게 다루고 돈은 어떻게 마련하고 이것을 계속 연구를 해서 갖다 넣은 겁니다. 갖다 넣으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할 줄 모르니까 일본 사람들의 종합상서를 이용해서 일본이 돈이 많아가지고 수출을 굉장히 확대할 때 일본은 원가가 비싸니까 좀 더 싼 한국으로 오자. 그래가지고 공장을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공장을 찾고 우리가 연결을 하고 그 사람들 올려주고 우리는 제품 만들고 세계시장을 나갔어요. 일본이 하는 것을 우리는 전부 다 리프레시 했죠. 그 사람들은 일본 사람이 하는 걸 왜 우리가 못하느냐. 그래가지고 우리 스스로 해나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목표를 높게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그 방법을 우리가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SK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그 경영 기법으로 만드는 이걸 슈퍼 엑셀런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슈퍼 엑셀런트란 말을 쓰면은 상당히 어려우니까 수펙스란 말로서 우리가 고쳐서 그러는데 수펙스란 말은 사전에 안 나옵니다. 우리가 만든 말인데 보통 괜찮은 회사를 굿 컴퍼니라고 서양말을 부릅니다. 그 다음 베리 굿이라고 해요. 그 다음 아주 인류 기업을 엑셀런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엑셀런트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엑셀런트를 모방한다. 자, 저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개념이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인류 기업이 되려면 세계 인류 기업을 한번 모방해보자. 아무리 가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안 따라잡으시잖아요. 그죠? 모방하는 거.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인류 기업을 따라잡는다. 그런 목표가 높죠. 인류 기업부터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걸어서 갑니다. 그러면 이 출발점부터 항상 이것을 따라잡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주 높은 목표를 설정하라. 말하자면 슈퍼 엑셀런트. 이것을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의 목표를 설정해놓고 그 목표와 현재 내가 있는 현상과 이렇게
이것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그 원인을 하나하나 죽여갔습니다. 시간을 들어서. 그러니까 원인을 자꾸 제거해가면은 점점 줄여져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예를 하나 들어줄까요? 우리가 이제 직물 공장에서 원사 공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대 회장이 돌아가셨어요. 그 2대 회장이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2대 회장 모여서 이제 저 같이 이렇게 토론을 앞으로 자 1대 회장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회사를 어떤 발전 모델을 할까요? 그런데 그 당시 세상에 알려주기로는 1대 회장이 워낙 네트워크가 좋기 때문에 1대 회장이 돌아가면 2대 회장은 잘 못할 거다. 이런 소문이 났어요. 근데 2대 회장이 바통을 잡으니까 이제 큰일 났죠. 사회로부터도 인정을 못 받고 사내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달리 생각해요. 이분이 그 시카고 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제가 입사할 때 이분이 인터뷰를 했어요. 최종현 2대 회장은. 그 보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이분이 처음부터 작전을 세우고 행동은 1대 회장이 하는 거예요. 이게 행제가 계속 운운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알려주기로는 1대 회장만 알려주는, 최종관 회장만 알려주는 거고, 세상에 안 알려주는 거는 2대 회장이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다 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1, 2대 회장의 힘을 합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회장하고 이제 토론을 해서, 자,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세상 분위기는 이렇다. 외부에서는 SK가 1대 회장이 없으면 곧 어떻게 될 거라고 그러고, 내부에서도 2대 회장, 1대 회장은 못하다 이러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것을 일신해야 된다. 그래서 토론했죠. 그러니까 이제 회장 평소에가 자기 식견을 내는 거예요. 자, 서기 2000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것이다. 그 토론했습니다. 그분이 제시했고 우리가 토론하면 맞아요. 자, 서기 2000년에 가서 한국은 선진국이 됐다. 그러면 선진국이 되려면 반드시 인류 기업이 나와야 된다. 세계 최고 기업이 나와야 된다. SK가 그 기업이 되면 안 되느냐? 그걸 목표로 지금 삼자. 그러면 세계가 인류 기업이 되려면 사업 구조를 지금 바꿔야 되겠다. 섬유만 가지고 안 된다. 그럼 뭘 갈 거냐?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보면서 에너지로 가는 게 낫겠다. 직물을 해보니까 직물 가지고는 직물이 유행이 떨어지고 나면은 이것이 완전히 거래값밖에 안 돼서 돈을 주고 치워야 됩니다. 그런데 직물을 짜는 원료인 원사값은 안 떨어진다 이게. 그와 같은 똑같은 이유로 그 원사의 원료는 석유화학에서 나와요. 석유화학의 원료는 석유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점점 원료 쪽으로 머리를 돌렸습니다. 자, 그래서 석유에서부터 섬유까지 일관된 회사를 만든다. 이 캐치프레이즈.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달성할 거냐? 경영자가 모자라지 않느냐, 우리가. 경영자 훈련을 시키자. 그래서 경영법을 만든다. 그래가지고 1대 회장도 돌아가시는 만능에 나도 언제 죽을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자네들이 자라서 이걸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신입사원부터 이걸 경영자를 키우자. 경영자를 키우려면 경영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경영법을 만들자. 해가지고 만든 것이 SKMS라는 경영법을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간다 하는 것을 정리를 했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셋업을 해서 신입사원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은 이런 사업을 합니다. 그럼 자, 사람은 이제 그렇게 키우는데, 문제는 이 원사 공장에서 정유 공장까지 가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기름을 계속해서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우리나라에 기름이 안 나니까 정유 공장 돌리려면 외국에서 기름을 가져와야 되는데 기름의 안정적인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 계속 발전해 가는데 이 원유 소요량은 는다 이거죠. 그러면 회사를 키워야 될 거 아니냐. 증설해야 됩니다. 증설은 달러에 되죠. 그래서 원유와 달러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이것이 이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 이게 어디 있느냐. 원유는 중동에 있죠. 달러도 중동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동과 네트워크를 한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원유를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돈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이스라엘을 우리가 찾아서 그 사람들과 계속 교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박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신군부가 등장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어지러졌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석유공사를 미국 사람들이 경영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게 경영하다가는 안 되겠다. 이게 자기들 철수해야 되겠다. 철수 계획이 밝혀져. 그런데 자기들 투입한 돈을 내놔. 그런데 당시 79년도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실 그 무렵에 우리나라 외환 사정이 완전히 고갈돼서 IMF 직전과 똑같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도 직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놓은 돈이 7,800만 불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아무 그렇게 안 되는데 그 당시 7,800만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건 내놓을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유공인수 조건이 두 가지예요. 원유를 가지고 달러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 회사에 시켰죠. 아, 안 되는 거죠. 그래, 우리 보고 우리가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할래? 기름 가져오겠다. 달러 가져오겠다. 다 안 되는 거. 심지어는 국무총리하고 대통령이 가서 사우디에 오셔서 그랬는데도 안 되는데 너희들 가져오면. 그래서 계약서를 갖다 댔더니 이 가짜라는 거예요. 어? 정부에서. 그러면 배가 도착하면 이해를 하겠느냐? 뭐 그러겠다. 그래서 80년 6월 29일 날 울산 앞바다에 배가 다 나타나니까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10만 바렐, 우리나라에 그때 석유가 모자랐더니 10만 바렐입니다. 10만 바렐 딱 가져왔어요. 이 사람들 철수하는데 돈이 7,800만 불인데 돈 1억 불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 한국에 미국 계열의 은행들이 있었습니다.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너 1억 불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사우디 가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겠다는 증서를 주는 겁니다. 레터 오브 인텐트라고 해요. 그리고 그걸 정부에 갖다 주고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미국 은행이 융자를 해서 그걸 철수시켰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름 가져오고 달러 가져왔으니까 이 유공인수를 누가 해야 됩니까? 저희가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엄청 그 당시에 우리 SK가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특혜다 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달러 가져오고 원유를 가져왔죠. 그래서 신군부에다가 우리가 걸었습니다. 3년 동안 경영을 해보고 미국 걸프 회사보다도 경영을 잘못하면 더 갔다. 우리는 그냥 원금대로 받고 그냥 접수하겠다. 이렇게 조건을 줬어요. 이런 조건을 건 것은 공기업 인수 역사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경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어떤 목표지만 우리가 목표를 잘 세워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찾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분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이동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국이동통신 새로운 회사로 가려고 이제 유공을 인수하고 난데 기업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는데 좀 더 크려면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 비즈니스를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으로 들어갈 것인가. 역시 반도체란 말이에요. 근데 반도체는 가전업체를 통해서 반도체를 가는 길이 있고 통신에서 가는 길이 있어요. 그 반도체도 우리가 제일 먼저 검토를 해봤는데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손을 못 댔습니다. 근데 삼성, LG는 손을 내서 이제 성공을 가죠. 지금 들어가려니까 이 사람들하고 경쟁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신으로 들어가자. 통신은 아무도 그 당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유선은 국가에서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 유선을 내야 논리는 없고, 그래서 무선이 국제적으로 민간 업계에게 주던 그런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연다. 그래가지고, 무선 통신회사의 민영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자 모집을 했죠. 그리고 이제 시험을 친 겁니다. 우리는 이미 거기에 대한 계획을 5년 전부터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쭉 해서 미국서 운영도 해보고 해가지고 계획서를 냈어요. 다른 회사에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정부의 발표에 의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늦었죠. 그래서 시험을 쳐보니까 우리가 1등할 수밖에 없죠. 지금도 가면은 성적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하고 특수관계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대통령 출마자인 김영삼 대통령께서 안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봤나봐라. 그래 살수 치고 한다고 그랬죠. 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때 회장이 이게요.
이런 국가에서 정하는 정책인데 우리가 반기를 들면 김영삼 대통령이 되고 나면 우리가 사업을 하겠냐. 그러니까 후보자 말 듣고 반납하자. 우리 반대를 하다가 회장 말씀이 맞기 때문에 반납한다. 그런데 제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반납을 하되 다음번에 우리 기회를 달라. 오케이. 주겠다.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동통신의 민영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돌렸죠. 그 당시에 정말 비쌌습니다. 값이 얼마 안 되던 거 민영화 된다는 게 주식값이 올랐죠. 그 4,300억 주고 우리가 산 거거든요. 엄청나게 비싼 돈입니다. 그래, 그걸 이제 비딩으로 들어가는데, 다른 회사에서는 비싸서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때 4,300억이 모르죠. 2천억 얼마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큰 회사는 다 떨어지고, 뭐, 할 수 있는 사람 몇 개 회사가 없었는데, 이게 비딩을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써내야 될 것인가. 저는 이제 그 계획을 다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되고, 아니면 주식값이 어떻게 되고, 쭉 계획을 제가 아니까, 얼마 정도 되겠다. 그래서 회장하고 상의했죠. 이거는 앞으로 주식값이 이만큼 올라갑니다. 이건 전혀 발표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네가 그러면 알아서 써놔라. 그 저거 써놓으라는 거요? 저거 썼죠. 4,300억, 뭐, 얼마 이랬습니다. 그게 이제 최고가로 써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낙찰이 됐습니다. 그 주변에서 다 망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6개월 되고 나니까 싹 받는 거죠. 그 시대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시대의 흐름과 맞춰서 딱 봐가지고 맞다 싶으면 그것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 노력을 정말로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을 하고 나면 된다. 그래서 꿈이 있으면 꿈을 달성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반드시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백수추구법이라고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업무 계획을 세우실 때, 뭐 돈이 없어서 안 된다, 뭐가 없으면,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 도정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소득을 높이려면 무엇을 어떻게 그림을 잘 그리시면, 그러면 현재와 그 미래의 상과의 어떤 계획이 나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거기에 대한 몰두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면 방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오는데 왜 못합니까? 다른 도에서 오는데 왜 경남이라고 못합니까? 더군다나 김태호 지사 같은 훌륭한 지사님 계시는데 왜 못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계획서를 세우시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으면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하는 그 그림을 그리세요. 그래가지고 그 그림에 맞춰서 지금부터 행동을 하는 겁니다. 1, 2년까지 되는 게 아닙니다. 10년, 20년 걸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 길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 SK가 살아온 역사가 그렇고, 저 개인이 살아온 역사가 그렇고, 그래서 제가 시골 출신으로서 쭉 거쳐서 사기업의 그룹의 회장이 되고 정경래 회장까지 갈 수 있었던 그러한 과정이 바로 그러한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을 향해서 계속 해서 노력을 하면은 결과가 나온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성공한 사람이나 한국에서 성공한 기업들 또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이나 성공한 게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구체화시켜 놓지 않고 그냥 써놓은 것이 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SK에서는 이것을 아주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면 할 수 있다는 방법을 구체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부터 가르칩니다. 신입사원부터 가르쳐야 10년, 20년 지나면 그 가운데서 이제 커다란 제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은 간단합니다. 반드시 높은 목표를 세우면 남을 모방하면 안 되고 그보다 더 높은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가지 구상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의 도전 방법을 가지고
10년, 20년을 가면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을 세계 선진모범 국가라는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분야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한 4가지 분야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 그런 설명을 못하지만 그런 분야를 최고 수준을 놓고 지금 현재의 수준과 비교해서 그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어가는 대책을 세워서 가면 이런 성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목표에 갈 수 있다. 그런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시고 싶으면 저희 회사에서 성공한 모델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도자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 비전은 반드시 그 공동체 구성원들을 통합시킬 수 있는 가치관과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정과 패기가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거고, 일을 사랑하는 거고, 패기라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려움을 뚫고 그 목표를 도달하는 겁니다. 그 열정과 패기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 패기는 사고를 적극적으로 해두고 행동은 진취적으로 해두고 일처리는 빈틈없고 야무지게 해야 된다는 그러한 개념을 우리 SK에서는 만들어 놓은 거죠. 사고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난관이 있어도 반드시 헤쳐날 수 있다는 신념을 갖는 거예요. 그래야 목표에 도달하죠.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열정과 패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좋은 사람을 키울 수 있어요. 부하 직원뿐만 아니고 자기 상사도 키울 줄 알아요.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 공무원들을 보면 상사는 내 권한밖에 속하고 부하들만 동료들만 잘 키우면 된다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상사를 잘 키워야 여러분들 성공합니다. 네? 김태호 지사님을 잘 키워야 여러분들 성공해요. 이건 내가 빈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최종현 회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최종현 회장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가. 그래가지고 이분의 장점은 크게 부각시켜주고 단점은 아무리 고치려 해봐 이거 못 고칩니다. 그거는 제가 떼었습니다. 뭐다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분의 장점은 부각되고 단점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재계의 기자로서 나타났습니다. 바로 상사를 그렇게 키우면 자기에게 길이 오는 겁니다. 자기를 잘해주는데 그 사람은 안 잘 못하겠습니까? 네? 여러분 국장님들 그 다음에 밑에 과장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들은 국장님이 잘 되도록 하라 이거예요. 네? 자기 상사도 잘 되게 하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느냐 그 비결이 딱 하나 있습니다. 장점은 살려주고 단점은 여러분이 보완해요. 자기가 떼어줘요. 단점을 자꾸 그걸 고치라고 하면 안 고쳐집니다. 그럼 장점까지 죽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몸으로 떼어 행동이 이렇게 바쁜 사람들은 그 치밀함성이 부족하잖아요. 그 사람 보고 자꾸 치밀하게 하면은 그 적극적으로 뛰는 그 특성도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다룰 때는 장점을 키우고 단점을 보완을 해야 된다. 단점을 끄집어내가지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는 부하도 그렇고 동료도 그렇고 상사도 그렇다. 이 점이 여러분들이 사람을 사귀고 서로 팀워크를 형성해 가는 게 하나의 커다란 요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는 내부에서도 존경을 받아야 되지만 외부에 나가서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은 조직 내에서 항상 조직을 통합할 수 있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팀의 리더는 책임을 질 줄 알아요. 책임을 부하들에게 전가하면 안 됩니다. 책임은 권한은 이임을 할 수 있지만 책임은 이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권한은 이임을 해도 좋지만 책임은 이임할 수 없는 거예요. 일이 실패와 성공은 내가 아랫사람한테 맡겼으니까 그 실패를 나는 모른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 부하에게 맡긴 그 책임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책임은 여러분들이 좀 제가 뭐 공무원 되시니까 꼭 좀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데 책임은 사표 쓰는 게 책임이 아니에요. 일을 성공시키는 겁니다. 목표가 있다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책임이에요. 권한은 뭐냐?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지나지 않는 겁니다. 인사권, 경비 지출권, 의사결정권 이건 전부 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권한은 수단이에요.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니까 일을 잘 시키려면 수단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하 직원에게 인사권과 의사결정권과 경비 지출권을 넘겨줘라 해요. 그러나 책임은 면할 수가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철저히 지킨다면 인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과 가정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 못해요. 그건 저희가 보니까. 그래서 가정 분란의 가장 요체는 부부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부 간의 신뢰와 사랑이 아주 돈독하면은 자녀도 잘 키우고 부모님도 잘하고 친지도 잘 다스리고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과 사는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개인 사정을 뭐 때문에 여기서 논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중인데 천만의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인 동시에 공직자 아닙니까? 이게 구분이 됩니까? 공과 사. 공 중에 사가 있고 사 중에 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를 잘해야 공직자 되지. 사는 잘못하고 공을 잘할 수 있다? 공을 잘못하고 또 사를 잘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공과 사는 다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 이 가정을 어떻게 잘 화목하게 끌어가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하나는 건강이다. 건강은 심신의 건강이다. 몸과 마음을 다 건강하게 하지 못하면 아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으로 지도자가 되시는 분들은 이러한 것을 좀 참고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첫째, 비전을 가져라. 그 다음에 열정과 패기가 있어라. 사람을 기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내로 존경을 받는 그런 인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가정과 건강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이, 이러한 도청의 간부들이 많이 나오면은 경남도청은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요. 시간이 너무 어려서 죄송합니다. 그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질문 있으면, 시간 지났지만 어떻습니까? 진행자, 어떻습니까? 시간 질문 받아도 되겠습니까? 다음 교육의 지장이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여러분 괜찮다면 제가 질문 받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 못하고 자, 뭐든지 좋습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질문하면 되고. 예, 질문 있습니다. 예. 앉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예, 앉아서 하시죠. 알아듣기만 해. 시험 장사 시작할 때에, 경쟁 거창단지, 이거 실험이 없습니까? 네? 실험을 실험할 때에, 예를 주에, 그걸, SK에서 다른 업체나 국가기관으로부터 모델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제가 이제 유공을 인수하려고 할 때, 경쟁업체가 있었죠. 그 경쟁해 주신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 신문부가 등장하고 이제 밭을 대통령 하시고 사회는 어지러운데, 에너지 공장이 안 돌아가면 큰일 아니에요. 근데 에너지 공장의 요체는 뭐냐면은 기름 공급이거든요. 기름을 누가 더 원활하게 가져올 수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이 원활하게 가져올 수 있는 이 경쟁을 붙은 건데, 그것이 국가에 가서도 안 됐습니다. 그때 동자부 장관이 4차례 갔는데 사우디 정부 오셔서 그런데 안 돼요. 왜 안 됐겠어요? 그것이 바로 저희가 그동안에 사우디라는 나라가, 중동이라는 나라가 돈이 많은 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1974년도부터 저희들은 그런 계획을 쭉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때 해병경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그 사우디의 그 중요한 의사결정 라인을 하고 저희가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근한 예로 중동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한때 우리나라에 오일이 공급이 맥혔습니다.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심부름으로 많은 사람을 보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계실 때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SK 최회장이 한번 갔다 와라. 그 사우디 인맥을 한번 이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갔습니다. 가가지고 자 이런 문제가 됐다. 그러면 총리를 모셔오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JP를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국왕하고 면담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원자가 공급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 문제가 해결이 됐죠. 그런데 그때 사우디 사람들이 야 너희들 어려울 때 그 해결해 줬으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말하자면 중동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주면 반드시 코미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아무것도 대가가 없거든요. 그래서 너희들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그 참 미안하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국무총리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니 나라에서 코미션을 어떻게 주느냐 이게. 영수증은 없는 돈을 어떻게 주느냐 이게. 그래서 안 되니까 박 대통령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야 SK 너희가 대신 내라. 다음에 너희들 사업할 때 그걸 인정하겠다. 그래 우리가 지불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동에 있는 그 라인이 그걸 아는 겁니다. 이게 정부에서 안 되고 이 SK는 약속을 지키는구나.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난 뒤에 기름을 아무리 건설을 해도 가격이 전력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다른 업체나 이런 데서 뭐 건설업체에서 이렇게 했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 라인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라인하고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하고 거래를 한번 하면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하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 이제 1979년, 80년 그 어려울 때 한국에 이런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 해결해달라. 오케이. 질문에 답이 되겠습니까?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젊은 청사에서는 남북 통일에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장님께서는 높은 시기는 왜 우리 남북 통일돼야 하는지 필요성이 나죠. 반응성이 날까 말씀드립니다. 그럼 거꾸로 질문 한번 보면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왜 부정적인 생각을 갖죠? 저야 남한에서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 왜 북한하고 관련 통일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아마 젊은 청사에서 어떻게 보면 시사층에서 그런 이야기가 가지고 나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제가 대학에 가서 젊은 대학생들하고 토론할 때 그 얘기 나오는데요. 자, 잘 생각해 봅시다. 그 일리가 있는 얘기 같죠. 그냥 평화롭게 하면 되는지 뭐 굳이 통일을 조금 보입니다. 그런데 천안함 사건이 왜 일어났죠? 북한의 노동당 규역에는 반드시 적화 통일을 하겠다는 국가 정책이 있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남 적화 통일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정책을. 그러면 노사분규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 봅니까? 극렬한 노사분규가 일어날 때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 봐요. 1987년에 노사분규가 났습니다. 왜 SK가 노사분규가 적으냐? 저는 그걸 압니다. 왜? 빨치산 밑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이 공산당 수법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알아요. 또 6.25 전쟁이 났을 때 이 사람들이 그 인민재판할 때 사람들을 어떻게 잡는지 제가 다 압니다. 노조의 격렬한 그 투쟁 방법을 조사를 해보면 또 북한의 그 작전은 똑같아요. 똑같은 기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교육받아온 걸 갖다 참 제가 털어냈어요. 그러니까 내부 사람들로 하니까 분규가 적게 일어나요. 그래서 한국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은 북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있다 해서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천안함 사건이 난 것도 또 하나 예를 들면 요즘 이제 신문에 나왔어요. 북한의 특수군들이 있습니다. 예? 북한 특수군이 있는데 그전에는 뭐 그라이더를 타고 남쪽에 내려와서 질산 같은 투하를 해가지고 한국 군복을 입고 벼랑시키거나. 근데 그게 아니고 작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3년 전부터 다이나마이트를 몸에다 감고 수중에서 배를 폭파시키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게 동해 서해상에 있는 배를 공격해서 폭파시키겠다 하는 그 훈련을 3년 전부터 하거든요. 이 특수군들은 집에 안 보냅니다. 계속해서 훈련시킵니다. 그럼 제가 중국에 가서 저는 이제 자주 중국을 가서 연변 지역을 해서 압록강, 두만강 지역을 계속 한번 가보고 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있는 동포들하고 얘기합니다. 그 특수부대 출신이 자기 어머니 신병치료차 중국에 온 적이 있어요. 그런 대화를 하나 보니까 자기는 딴 세상에 온 것 같다. 자기가 몇 년 동안 산속에 있다가 어떻게 어렵게 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제 치료를 하러 왔는데 세상이 바뀌었다. 그래서 자기는 놀랐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지금 이런 훈련을 하고 있다. 근데 북한은 계속해서 남한을 공격합니다. 지금 남한이 북한이 원자탄 만들고 미사일 만드는 그 미국을 겨냥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북한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전부 다 남한을 공격하는 겁니다. 남한의 모든 그 주요 시설물의 표적이 다 정해져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 우리가 갈 수 있느냐. 그것이 천안함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한번 달래보려고 그 사람들도 잘 달래면 될 것이다 하고 지난 10년간 해봤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평화공존이라는 말을 모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이 세습 권력이 저질러 놓은 문제점. 이거는 정권이 바뀌면 그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이 사람들이 개혁개방을 하면 자기 정권이 물러가는 거예요. 개혁개방은 절대 못합니다. 제가 올라갔을 때에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체제는 유지하면서 경제는 발전하느냐. 그 박정희 대통령이 했지 않냐. 그런데 마지막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면 암살당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요. 개혁개방을 하면 자기들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남한을 적화 통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은 남한 혼자 갈 수가 없다 이게. 그러니까 통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통일에 이제 방법론만 남은 건데 이 방법론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동안 우리는 북한을 달래서 북한을 개혁개방하게 하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다. 그런데 그는 어렵다. 먼저 우리가 더 국력이 강해지고 외교력을 강화시켜서 북한의 정권을 교체해야만이 이건 가능합니다. 북한의 현재 정권 체제를 두고서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야 남한이 평화롭게 해서 경제를 계속해서 이끌어갈 수 있지. 북한 집단을 두고서는 언제 어떤 도발 사태가 나타날지 모른다. 이런. 그래서 통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숙명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인구가 대방에 2천만이 우리가 느는 거예요. 5천만에 7천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자산입니다. 그런데 독일식으로 통일을 하면 저희가 안 된다는 문제죠. 어떻게 하냐면은 북한하고 남한하고 섞지 말고 우리가 외교력과 국방력은 국방권을 우리가 갖고 나머지는 북한의 자치권을 줘서 북한 주민들이 북한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나가면은 커다란 혼란 없이 갈 수가 있다. 이런.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통일에 대한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통일은 가능하다.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계속 이런 위협이 있다. 갈수록 점점 더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폭탄을 우리가 안고 지금 사는 거죠. 이 폭탄을 제거하기 전에는 안 된다. 북한에 테러를 하겠다는 테러리스트들 두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이 점에 여러분이 납득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빨산 치하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이 말을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남북이 통일을 안 하고는 대한민국이 존재를 할 수 없다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북한을 저대로 두고서는
남한이 존재를 할 수 없다. 이 인식하에서 다시 북한을 들여다보면 북한을 뭔가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현재 김정일 그런 쇠습 체제를 가지고서는 불가능하다. 그것을 바꿔야 된다. 그런 전략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 질문에 답이 되겠습니까? 네. 단단히 무장을 해야 됩니다. 시간 관계상 네. 질문을 여기까지만 좀 받아주니까 네. 학년 강의적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좀, 저 주장을 많이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시대적인 상황을 잘 이해를 하시고 지금 이 시대가 우리나라가 번영할 수 있는 기회로 지금 오고 있다. 이죠. 여기에 대한 설계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앞길을 달아줄 것이다. 여러분들 개인이 성공을 하려면 바로 이런 시대적인 흐름과 국가의 경영 계획을 알고서 자기 계획을 세웠을 때 성공을 하고 그렇지 못하면 성공의 도수가 확률이 적다. 이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설명드립니다. 또 하나는 어렵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다. 높은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향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꾸준히 노력하면은 그런 남보다 앞서갈 수 있는 것이다. 이 평범한 얘기를 오늘 여러분께 얘기하고 김 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전체가 성공을 하셔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제일 가는 경상남도를 한번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됐을 때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